결혼 7년 차, 나는 내가 아주 성실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한 줄 알았다. 강남의 한 최고급 일식집에서 187만 원이라는 거액이 결제된 가족 카드 명세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한테는 가족 카드가 없었다. 하지만 그 카드는 내 신용 한도로 발급된 것이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수연이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내 카드 좀 쓰라고 줬어. 그게 뭐 어때서? 내 친동생이잖아. 나는 헛웃음을 쳤다. 그래, 좋아. 그럼 오늘 시댁 식구들 외식은 그 잘난 친동생이 끝까지 쏘는 걸로 하자고. 나는 차를 빼고 오겠다는 핑계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스마트폰 앱을 켜고 그 카드의 한도를 5,000원으로 뚝 떨어뜨려 버렸다. 2시간 뒤 룸 안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건 지난 7년 동안 내가 들었던 소리 중 단연코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나온 그 카드는 바닥에 떨어지며 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탁!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은색 카드. 나는 침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세탁소에 맡길 양복 바지를 손에 꽉 쥔 채 그 카드에 시선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카드 앞면에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정수빈. 나한테는 이런 카드가 없었다. 나는 양복 바지를 내려놓고 카드를 주워 뒷면을 돌려보았다. 발급 은행은 우리 집 주거래 은행이었고 카드 번호는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으며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였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저릿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3월 햇살은 아직 조금 차가웠고 카드 표면에 반사된 빛은 정수빈이라는 세 글자를 너무나도 또렷하게 비추고 있었다. 내 이름이었지만 내 카드는 아니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 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 스스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지난 5년 동안 터득한 생존 기술이었으리라.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어대도 목소리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 말이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불러주신 카드 번호로 조회해본 결과 3년 전에 발급된 가족 카드이며 실사용자 정보는 오수연 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내 남편의 여동생, 즉 시누이였다. 누적 결제 금액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담원 너머로 타자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가만히 기다렸다. 창밖으로 까마귀가 2번 울었다. 누적 결제 금액은 4,700만 원입니다. 4,700만. 나는 전화를 끊고 침대 가장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양복 바지가 구깃구깃 뭉쳐 있었지만 줍지 않았다. 거실 쪽에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들려왔다. 매일 듣는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귀에 거슬렸다. 4,700만 원. 내 돈이었다. 내 이름을 걸고 그 애가 써버린 내 돈.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겠다. 5년 전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내가 운이 좋다고 했다. 오준혁은 반듯한 외모의 서울대 출신으로 번듯한 상장기업 대리였다. 나는 중견 무역회사 차장이었고 월급은 400만 원이 넘었다. 우리는 강북구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5만 원짜리 빌라를 구했다. 집은 넓지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내 계획은 2년 정도 돈을 바짝 모아서 서울 외곽에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는 것이었다. 결혼하고 석 달째 되던 달, 준혁이 재산 합치기라는 제안을 해왔다. 우리 월급 하나로 합치자. 그래야 돈 모으기 쉽잖아. 그날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는 욕실 문가에 서서 머리를 털고 있었다. 자욱한 수증기 때문에 그의 윤곽이 조금 흐릿해 보였다. 우리 엄마가 돈 관리 해주시겠대.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으니까 우리보다 살림 노하우가 훨씬 많으시잖아. 아직 개지도 못한 수건을 들고 있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월급 통장을 어머니한테 드리자고? 드리는 게 아니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준혁이 다가와 내 손에서 수건을 쏙 빼서 빨래통에 던져 넣었다. 생각해봐,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언제 매일 통장 들여다보고 앉아있겠어. 엄마가 꼬박꼬박 모아주시면 나중에 집 살 때 한 번에 싹 빼서 쓰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논리는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당신, 우리 엄마 못 믿어. 그가 내 앞에 서서 크고 맑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우리는 고작 결혼 3개월 차였고 나는 여전히 그가 나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말할 때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순해 보이고 진실해 보였다.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정한 거다. 그가 활짝 웃으며 허리를 숙여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리 엄마가 돈 모아서 집 사주실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국 내 월급 통장을 그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월세 빌라에 살고 있다. 보증금은 3,500만 원으로 올랐고 월세는 95만 원으로 뛰었다. 서울의 집값도 올랐고 내 월급도 올랐지만 내 통장 잔고만은 오르지 않았다. 준혁은 매달 나에게 용돈으로 30만 원을 주었다. 그는 그게 어머니가 정해주신 생활비 한도라고 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번 돈인데 왜 남이 한도를 정하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꿀꺽 삼켜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당신, 나를 그렇게 못 믿어. 30만 원의 점심값, 화장품값, 어쩌다 한 번씩 있는 회식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커피 한 잔, 밥 한 끼의 지출까지 10원 단위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명색이 무역회사 차장이고 월급이 400만 원이 넘는데 내 꼴은 마포구 반지하에 끼어 사는 인턴 사원과 다를 바 없었다. 회사 송년회 날 나는 2년 전에 산 원피스를 입고 갔다. 목선이 조금 해졌지만 조명이 어두워서 크게 티나지 않을 거라 위안했다. 부장님이 건배하러 오셨을 때 내 옷차림을 쓱 훑어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정수빈, 명색이 차장이라는 사람이 옷꼴이 그게 뭔가?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빈아, 내일 본가로 밥 먹으러 와라. 오는 길에 사과도 한 상자 사오고. 지난번 그 백화점 과일 코너 거기가 달고 맛있더라. 그 백화점 명품 과일 상자는 하나에 7만 원이었다. 네, 어머니. 나는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어 얼음물을 꺼내 마셨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꿀꺽 삼킬 때마다 식도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주방에 우두커니 서서 창밖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다. 어느 집 하나는 아직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시누이 수연이 처음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린 건 결혼 1년 차 때였다. 그 애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였다. 놀러 왔다는 건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밥상을 차려다 바치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었다. 그날 나는 야근 때문에 늦었고 헐레벌떡 집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8시가 다 되어갔다. 시누이는 다리를 꼬고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고 텔레비전 볼륨은 귀가 찢어질 듯 컸다. 새언니, 오셨어요. 고생하셨네요. 그 애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인사했다. 나는 부엌으로 직행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파를 송송 썰어 넣고 찬밥을 데웠다. 시누이는 아주 맛있게 밥을 비우더니 새언니 요리 솜씨 좋네요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본론이 나왔다. 새언니, 저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200만 원, 내 7개월치 용돈에 맞먹는 돈이었다. 내가 지금 당장 그만한 현금이 없는데. 에이, 괜찮아요. 신용카드 긁으면 되잖아요.
그 애가 눈을 찡긋거렸다. 세연이 연봉도 높은데 200만 원이 대수예요. 마침 침실에서 나오던 준혁이 그 말을 듣고는 덥석 맞장구를 쳤다. 수연이 힘들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가족. 나는 카드를 긁었다. 200만 원 그 애는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지만 다음 달이 되자 또 찾아왔다. 이번엔 100만 원 후 그 다음엔 80만 원, 50만 원 매번 금액은 달랐고 매번 금방 갚겠다고 했으며 매번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기막힌 핑계를 댔다. 월세 내야 한다. 학원 등록비가 모자란다. 엄마가 입원하셨는데 영양제 사드려야 한다. 내가 계산해 본 바로는 지난 4년 동안 그 애가 나에게서 빌려간 돈을 다 합치면 1,500만 원이 넘었다. 단 10원 한 장 갚은 적 없었다. 하지만 나는 독촉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준혁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이렇게 쏘아붙였기 때문이다. 수연이 아직 취업도 못해서 힘든데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그 단어는 무딘 칼날처럼 내 살을 벅벅 저미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자잘한 일이었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하며 스스로를 세뇌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다. 내가 그 가족 카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고 가족 카드 관리 페이지에 들어갔다. 결제 내역을 아래로 쭉쭉 스크롤하며 한 줄 한 줄 눈에 담았다. 강남 피부과, 기미 레이저 시술, 127만 원. 청담동 헤어 살롱, 펌과 염색 및 클리닉, 35만 원. 압구정 백화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핸드백, 340만 원. 롯데 면세점, 프랑스 명품 화장품 세트, 89만 원. 삼성 서울병원, VIP 건강검진 패키지, 180만 원. 식당 결제 내역도 화려했다. 미슐랭 이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강남의 최고급 일식집, 논현동 한우 전문점. 결제 금액은 10몇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했고 빈도수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이었다. 3년 4,700만 원.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 얼음물을 한 잔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이 치아에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쨍하게 울렸지만 시원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덩이가 콱 박혀서 삼켜지지도 토해지지도 않는 기분이었다. 나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 그 카드를 양복 안주머니에 원래 있던 그대로 찔러 넣었다. 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양복 바지를 옷장에 걸어두고 저녁상까지 완벽하게 차려놓은 상태였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특별히 고추장 떡볶이도 한 접시 볶아 올렸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진수성찬이야? 그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밥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사실 그의 식사 예절은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입을 벌리고 쩝쩝 소리를 냈고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뒤적거리며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얌체 같은 버릇이 있었다. 예전에는 그게 귀여운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쳐다보기만 해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참, 그가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는 된장 국물이 묻어 있었다.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자. 수연이가 쏜대. 강남에 새로 생긴 한우 고깃집으로 가자고 하더라. 수연이가 쏜대.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린다거나 찔려하는 기색을 단 1%라도 찾아내려 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밥을 푹푹 떠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듯이. 그래. 내가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정한 거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낄낄거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아직 씻지 않은 식칼을 바라보았다. 칼날에 파 조각이 하나 들러붙어 백열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주말. 나는 속으로 그 날짜를 곱씹었다. 주말에 보자. 토요일 해질 무렵 서울 하늘은 잔뜩 찌푸려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남색 니트에 짙은 회색 치마를 입고 옅은 화장에 머리는 아래로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수수하고 예의 바른
전형적인 며느리의 정석 같았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는데 침실에서 나온 준혁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옷을 그렇게 입고 가? 왜? 아니야, 타자. 강남으로 가는 길은 차가 막혀서 40분이나 걸렸다. 준혁이 운전석에 앉았고 나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3월의 서울은 제법 봄 기운이 돌아서 가로수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지만 칙칙한 잿빛 하늘이 그 알량한 생기마저 짓눌러버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 엄마한테 말대꾸하지 마. 준혁이 앞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을 노려보며 툭 던졌다. 내가 언제 어머니한테 말대꾸한 적 있어? 당신 그 뚱한 표정. 가끔 우리 엄마 심기 불편하게 하잖아.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차가 앞으로 몇 미터 찔끔 전진했고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둔기로 유리를 긁어대는 것처럼 끔찍하게 귀를 찔렀다. 한우 전문점은 강남의 번듯한 상가 건물에 입점해 있었다. 인테리어는 으리으리했고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3층 룸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상석에는 시부모님이 벌써 자리를 잡고 계셨고 시누이 수연은 그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왔니?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빛은 싸늘한 딱 그 미소였다. 오늘 어머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계셨다. 기대는 북슬북슬한 털이 달려 있었는데 무슨 소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였다. 오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수연아, 내 오빠랑 새언니 왔다. 시어머니가 수연을 툭 쳤다. 수연이 고개를 들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나를 향해 방긋 웃었다. 새언니, 안녕하세요. 그 애는 크림색 터틀넥 스웨터에 캐러멜색 와이드 팬츠를 입고 백화점 쇼윈도에서나 보던 세련된 앵클부츠를 신고 있었다. 화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오렌지 비디 감도는 붉은색 립스틱이 얼굴을 환하게 살려주었다. 그리고 그 애의 손 닿는 곳에는 갈색 토트백이 놓여 있었다. 금속 장식이 룸 안의 따뜻한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거렸다. 나는 저 가방을 안다. 가족 카드 결제 내역에서 봤던 그 340만 원짜리 명품 백이었다. 수연 아가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유, 뭐려. 그냥 대충 입고 나온 건데. 그 애가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손목에는 백금으로 보이는 얇은 팔찌가 찰랑거렸다. 나는 준혁의 옆자리에 앉았고 직원이 메뉴판을 건네주었다. 룸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난방이 아주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은 제가 쏠 테니까 새언니도 많이 드세요. 수연이 메뉴판을 낚아채며 호기롭게 외쳤다. 이렇게 다 같이 외식하는 것도 오랜만이잖아요. 수연 아가씨가 고생이 많네요. 나는 직원이 따라준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일단 최고급 한우 모둠 생고기로 시작할까?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뒤적거렸다. 시그니처 갈비탕도 하나 시키고 소주도 몇 병. 어머니, 아버님, 오늘은 위스키로 하시죠. 수연이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난번에 여기서 마신 위스키가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이 알아서 시켜라. 수연은 주류 페이지를 펼치더니 손톱으로 가격표 하나를 톡톡 두드렸다. 정확한 숫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0이 5개는 붙어있는 단위였다. 주문하는 데만 20분 가까이 걸렸다. 시어머니는 부위별 한우 3인분, 육회 한 접시, 내장탕 2그릇, 해물파전 큰 것 하나에 수입 위스키 2병과 소주 한 박스를 시켰다. 직원은 주문을 받아 적으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은 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고기가 테이블에 오르자 순식간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룸 안을 가득 채웠다. 최고급 한우 모둠 생고기는 화려한 나무 쟁반에 담겨 나왔고 선홍빛 고기 위에는 눈꽃 같은 마블링이 예술적으로 피어 있었다. 고기가 불판 위에 올라가자 지글지글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시아버지가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내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잔을 채워드리고 나서야 내 차례가 왔다. 준혁은 벌써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불판으로 나르기 바빴다. 기름이 숯불로 떨어지며 타닥타닥 불꽃을 튀겼다. 수빈아. 시어머니가 불쑥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 너희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다. 시어머니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 삼킨 뒤 말을 이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우리 준혁이 대는 끊기지 않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직 계획 중입니다. 계획은 무슨 얼어 죽을 계획. 너희 나이가 몇인데? 시어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나를 째려보며 혀를 찼다. 내 나이 때 수연이는 벌써 뛰어다녔다. 수연은 옆에서 못 들은 척 고기만 집어 먹고 있었다. 참, 수연이도 슬슬 시집갈 나이 다 됐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오빠랑 새언니가 돼서 나중에 혼수 섭섭지 않게 챙겨줘야지. 우리 집안이 명색이 체면이 있는데 친척들 보는 눈도 있고 말이야. 혼수. 시누이 시집갈 때 혼수나 결혼 자금을 보태주는 건 전형적인 시댁의 횡포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굳게 믿고 계셨다. 엄마 말씀이 맞지? 준혁이 거들고 나섰다. 그는 여전히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고기를 불판에 올리며 말했다. 수연이 시집갈 때 혼수는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한우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혀에 닿자마자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질 만큼 부드러웠다. 하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비릿한 피 맛이 감돌았다. 덜 익은 고기에서 나는 피 맛인지 내가 내 혀를 깨물어서 나는 피 맛인지 알 수 없었다. 수빈아, 너도 좀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가 내 앞접시에 고기 한 점을 툭 던져주었다.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보기에 참 복 없어 보인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천장의 샹들리에는 따뜻한 노란빛을 뿌리고 있었고 에어컨 바람에서는 은은한 샌드우드 향이 묻어났다. 룸 밖에서는 이따금 직원의 발소리와 옆방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이었다. 지난 5년 동안 겪어온 수많은 시댁 외식 자리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풍경.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고개를 들어 수연의 손 닿는 곳에 놓인 그 가방을 힐끗 쳐다보았다. 갈색 가죽이 조명을 받아 고급스러운 윤기를 뿜어냈고 금속 장식에는 흠집 하나 없었다. 340만 원.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것. 어머니.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최대한 죄송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제 차가 소방도로 쪽에 주차된 것 같아서요. 얼른 가서 차 좀 빼고 올게요. 그래, 고기 식으면 맛없으니까 얼른 갔다 와라. 네. 나는 스마트폰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룸 밖으로 나왔다. 지하 주차장은 적막했다. 운전석에 올라타 차 문을 닫자 내 심장 뛰는 소리만 귓가를 때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는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켰다. 지문 인식, 계좌 접속, 가족 카드 관리 클릭. 화면에 그 카드의 정보가 떴다. 카드 번호, 유효기간, 누적 결제 금액,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적힌 버튼 하나. 한도 조정. 나는 그 버튼을 눌렀다. 1회 결제 한도 50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지우고 5,000원을 입력했다. 월 누적 한도 5천만 원. 마찬가지로 5,000원을 입력했다. 확인. 화면에 조정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떠올랐다. 나는 그 체크 표시를 몇 초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주차장 안에는 엔진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시동을 켜지도 않았으니 당연했다. 들리는 건 오직 내 심장 소리뿐이었다. 흉곽을 부술듯이 쿵쾅거리는 소리. 나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었다. 됐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룸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마치 엄청난 비밀, 오직 나 혼자만 아는 폭탄을 등 뒤에 숨기고 걷는 기분이었다. 직원이 룸 문을 열어주자 안은 이미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였다. 시아버지는 준혁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수연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호탕하게 웃고 계셨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접시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 많던 최고급 한우 모둠 생고기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추가 주문한 고기와 위스키 한 병, 그리고 고급 모둠회 접시까지 새로 세팅되어 있었다. 다시 왔구나.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앉아서 먹어. 방금 더 시켰다. 네, 어머니.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얼음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시어머니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여기 술 진짜 괜찮네. 지난번에 수연이가 데려와서 먹어보고 맘에 쏙 들었지 뭐니? 맞아요. 여기 예약하기 엄청 힘들어요. 수연이 맞장구를 쳤다. 오늘 룸 잡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나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하며 이따금 고기를 한 점씩 집어 먹었다. 내가 말이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내 침묵에 이미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수빈이는 원래 저렇게 숫기 없는 애잖아. 준혁이 자기 친구들에게 나를 그렇게 포장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다. 시간은 1분 1초 속절없이 흘러갔다. 빈 술병이 하나둘 늘어났고 테이블 위에 빈 접시도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시아버지는 술기운이 올랐는지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가에 힘이 풀린 걸 보니 꽤 취하신 모양이었다. 마침내 직원이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결제 도와드릴까요? 계산해 주세요. 수연이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그 애는 가방에서 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그 카드. 예전에는 그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 보니 디자인이 제법 세련되고 고급스러웠다. 그리고 카드 번호 아래에는 내 이름이 똑똑히 박혀 있었다. 정수빈. 직원은 카드를 받아들고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룸 밖으로 나갔다. 룸 안은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갔다. 시아버지는 옛날 사업하던 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적당히 장단을 맞췄으며 준혁은 고개를 쳐박고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했다. 수연은 위스키가 담긴 잔을 들어 한 모금 홀짝이더니 나를 보며 생긋 웃었다. 새언니 오늘 유독 말씀이 없으시네요. 좀 피곤해서요. 내가 대답했다. 일이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 애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다는 듯 동정 어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새언니 맨날 야근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그 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화장은 여전히 들뜸없이 완벽했고 립스틱 색깔은 그 애의 하얀 피부와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렸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눈썹, 점막을 꼼꼼히 채운 아이라인, 그리고 인형처럼 아찔하게 올라간 속눈썹. 필시 강남의 유명 숍에서 연장 시술을 받은 게 분명했다. 강남 피부과 127만원 청담동 헤어 살롱 35만원. 저 얼굴을 구성하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부 내 피 같은 돈을 발라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다. 새언니,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수연 아가씨 예뻐서 보고 있었죠. 내가 가볍게 웃어 보였다. 아가씨는 정말 꾸미는 재주가 좋네요. 아유, 머료. 그때 똑똑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직원이 룸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까까지 유지하던 기계적인 직업용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당혹감과 난처함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다. 저기 죄송한데 이 카드가 직원이 수연에게 카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승인 거절이 났습니다. 네. 수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직원을 올려다보았다. 잔액 부족으로 뜹니다. 혹시 다른 카드로 결제 가능하실까요? 룸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수연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 애는 카드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듯 받아 들고 한 번 쓱 훑어보더니 다시 직원에게 들이밀었다. 다시 긁어보세요. 이미 2번이나 긁어봤습니다만. 그럼 한 번 더 긁어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높아졌다. 이 카드가 한도가 얼마나 높은데 잔액 부족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직원은 룸 밖을 서성이는 다른 동료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마지못해 카드를 받아 들고 다시 나갔다. 룸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고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술잔을 탁 내려놓았으며 준영마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망신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영하로 뚝 떨어졌다. 저도 몰라요. 수연은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애는 다급하게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새언니 카드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물티슈를 한 장 뽑아 손가락을 꼼꼼하게 닦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애를 쳐다보았다. 내 카드. 네, 이 카드요. 수연 아가씨. 나는 다 쓴 물티슈를 반듯하게 접어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으며 아주 평온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카드는 아가씨 거잖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살면서 가족 카드 같은 거 발급해 본 적도 없는데? 네. 그때 다시 문이 열렸다. 직원이 들어왔는데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더 곤혹스러워 보였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역시 결제가 안 되네요. 시스템상 이 카드의 1회 결제 한도가 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요. 오늘 결제하실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그게 얼만데요?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직원을 쏘아보며 물었다. 412만 원입니다. 412만 원. 나는 속으로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최고급 한우 모둠 생고기 3인분에 추가 주문, 시그니처 갈비탕, 내장탕 2그릇, 해물파전 큰 것 하나, 고급 모둠회 접시, 수입 위스키 2병, 소주 1박스 그래,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식당이니 그 정도 견적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 말도 안 돼. 수연의 목소리에 억울한 울음기가 섞여들었다. 이 카드 1회 결제 한도가 500만 원인데 어떻게 5,000원이 되냐고요. 수연 아가씨, 나는 내 가방을 열어 내 신용카드를 꺼낸 뒤 테이블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나는 오늘 내 카드밖에 안 가져왔어요. 내 목만 낼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한 5만 원 하려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내 말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었다. 오늘 밥값은 나랑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에요. 수연 아가씨가 쏜다고 했으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하겠죠. 정수빈, 마침내 준혁이 입을 열었다.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무슨 수작이야? 무슨 수작이냐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난 가족 카드 같은 거 만든 적 없어. 그 카드가 어떻게 생겨난 건지도 모르고. 난 오늘 내 입에 들어간 고깃값만 낼 돈을 가져왔어. 내 뜻 아주 명확하지 않아? 너.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직원이 다시 고개를 들이밀었다. 죄송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꽤나 단호한 표정이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계산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음 타임룸 예약 손님이 계셔서요. 잠깐만 기다려요. 시어머니가 직원을 향해 꽥소리를 지르더니 획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정수빈, 너 당장 똑바로 설명해. 설명할 게 뭐 있나요? 나는 가방을 고쳐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저 카드는 어머니 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딸한테 물어보셔야죠. 너 거기 안 서. 나는 서지 않았다. 나는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수연의 징징거리는 울음소리, 준혁의 웅얼거리는 변명, 그리고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한데 뒤엉켜 들려왔다. 마치 음정이 잔뜩 엇나간 기괴한 교향곡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는데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보였다.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강남거리를 차로 몇 바퀴 뱅뱅 돌다가 회사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을 찾아 내 신용카드로 방을 하나 잡았다. 방은 17층이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까만 벨벳 천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 조각들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불빛들. 나는 샤워를 마치고 호텔 가운으로 갈아입은 뒤 창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호텔에 들어온 순간부터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준혁은 12통의 부재중 전화와 30개가 넘는 메시지를 남겼다. 처음에는 너 어디야? 당장 안 들어와. 로 시작하더니 이내 너 미쳤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로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당장 와서 우리한테 사과해. 로 끝이 났다. 나는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새벽 2시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수빈, 준혁의 목소리였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모양이었다. 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오늘 밤 밥값 우리 엄마가 다 계산했어. 엄마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내가 알아? 당장 사과해. 그래서 뭐? 내가 사과하면 그 다음엔 어쩔 건데. 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창밖의 야경을 응시했다. 준혁아, 너 그 카드로 3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건 수연이가 4,700만 원이 내가 말했다. 내 이름으로 만든 가족 카드로 내 여동생이 3년 동안 4,700만 원을 긁어댔어. 너 알고 있었니? 난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듯 몹시 차분했다. 강남 피부과, 청담동 미용실, 압구정 백화점, 롯데 면세점 그 결제 내역들. 내가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봤다고. 수빈아, 내 말 좀 들어봐. 변명할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나 내일 변호사 만날 거니까? 뭐? 내가 감히 이혼을 해. 잘 자. 나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의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 전원을 아예 꺼버린 뒤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호텔 천장은 얼룩 하나 없이 새하얗고 깨끗했다. 문득 우리가 살던 월세 빌라의 천장이 떠올랐다. 이사 오던 해에 물이 새서 생긴 누런 얼룩이 있었는데 집주인은 고쳐주겠다고 말만 하고 여태껏 방치해 두었더랬다. 나는 한참을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에 서울이 서서히 고요해졌고 그 많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며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날이 밝았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연차를 내겠다고 통보한 뒤 곧장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두었던 가사 소송 전문 로펌이었는데 평판이 아주 좋은 곳이었다. 나를 맞이한 박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무척이나 이지적이고 깔끔해 보였다. 나는 그 은색 가족 카드를 찍은 사진과 은행 앱의 결제 내역 캡처본,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과 녹음 파일들을 전부 그녀에게 넘겼다. 그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고 이내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이 가족 카드 발급하실 때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신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문서 위조네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녀가 다른 서류 하나를 펼쳤다. 어젯밤 내가 호텔 프런트에 부탁해서 출력해둔 내 신용정보 조회서였다. 나도 한번 훑어보긴 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서였다. 고객님 명의로 2건이 연대보증 채무가 잡혀 있습니다. 그녀가 서류상의 숫자 2개를 펜 끝으로 가리켰다. 하나는 8천만 원,
다른 하나는 2,200만 원 합치면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머릿속에서 삐 하는 이명이 울렸다. 무슨 보증이요? 대출 보증 말입니다. 그녀가 그 문장들을 펜으로 톡톡 두드렸다. 남편분이 아내분 명의로 2건이 대출의 연대 보증을 세웠습니다. 보증 날짜는 각각 2021년 3월과 2022년 11월이네요. 2021년 3월, 2022년 11월. 나는 그 두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2021년 3월 그때 준혁이 투자형 저축보험에 가입한다며 나에게 서류 몇 장을 들이밀고 서명을 요구했었다. 나 믿지?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돼. 그 말에 나는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덜컥 서명해 주었던 기억이 났다. 2022년 11월 그건 기억이 더 희미했다. 화재보험 갱신 서류인가 뭔가 했던 것 같다. 이 2건이 대출, 주채무자는 고객님의 시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남편분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내분을 연대보증인으로 끌어들인 거죠. 만약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고객님께서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으셔야 합니다. 나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전혀 모르셨군요. 그녀는 내 참담한 표정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정말 숱하게 봅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그저 내 돈 4,700만 원을 날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1억 원이라는 빚더미에 깔릴 위기였다. 어쩌면 좋죠. 내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나왔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그 2건이 보증서 원본을 확보해서 서명이 고객님의 필적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양식지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만약 위조된 서명이라는 게 입증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바로 이혼 소송이죠. 그녀가 펜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정수빈 고객님, 제출해주신 증거들만 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고객님을 상대로 명백한 재산상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입증됩니다. 결심만 서신다면 저희가 최대한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위자료. 나는 지난 5년간의 내 처참한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월급이 400만 원이 넘는데 한 달 용돈 30만 원을 받으며 살았다. 시누이에게 1,500만 원을 뜯겼고 단돈 10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가족 카드로 증발해버린 4,700만 원을 그리고 내가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당해버린 2건이 1억 원짜리 연대보증.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경험상 상대방이 협의 이혼을 거부해서 재판으로 가게 되면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로펌 사무실을 나섰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나는 길가에 잠시 서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강남의 일요일 오후는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다. 명품 옷을 입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모님, 팔짱을 끼고 쇼핑을 즐기는 연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나는 그곳에 우두커니 서서 마치 나 혼자만 투명한 유리도만에 갇혀 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 속으로 그 단어를 을조려 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다. 그 월세 빌라. 지난 5년 동안 꼬박꼬박 월세와 생활비를 갖다 바친 그곳은 단 한 번도 내 온전한 안식처였던 적이 없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비밀번호가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걸 알았다. 원래 쓰던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삐빅하는 오류음이 울렸다. 나는 문 앞에 2초 정도 멍하니 서 있다가 스마트폰 갤러리를 뒤져 부동산 계약 당시 집주인이 문자로 보내주었던 초기 비밀번호 사진을 찾아냈다. 그 번호를 꾹꾹 누르자 띠리릭 하며 문이 열렸다. 준혁은 비밀번호를 입주 당시의 초기 번호로 돌려놓은 것이었다. 아마 내가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멍청하게 착각한 모양이었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걔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라고 소문내버려.
세상 천지의 어느 집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그따위 폐악을 부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수연은 나를 보자마자 용수철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시어머니의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어 한바탕 온 것 같았지만 표정만큼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하늘이 두 쪽 나도 억울하다는 특유의 표정이었다. 그녀 곁에 선 수연의 얼굴에도 어젯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흔적이 역력했다. 수빈아, 시어머니가 쪼르르 달려와 내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식구인데 어제 일은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응? 수연이가 잠깐 철이 없어서 실수한 거잖니.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가 걔한테 단단히 일러뒀어. 앞으로는 절대 그 카드 안 쓰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딱 한 번만 용서해줘라.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수빈아, 너 이런 째째한 일로 이혼 운운하면 안 돼. 남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욕하겠니? 째째한 일. 4,700만 원이 째째한 일. 1억 원짜리 연대보증 빚더미도 째째한 일. 나는 그녀의 소나귀에서 내 손을 매몰차게 빼내고 곧장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새언니, 수연이 쫓아와 침실 문가에 섰다. 새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카드 오빠가 준 거예요? 오빠 자기 카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새언니 이름으로 된 건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 나는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여행용 캐리어를 하나 꺼냈다. 몰랐으면 4,700만 원을 막 긁어대도 되는 거야? 제가 천천히 다 갚을게요. 갚는다고 나는 헛웃음을 치며 내 옷가지들을 캐리어 안에 마구 쑤셔 넣기 시작했다. 무슨 돈으로 갚을 건데? 아가씨 직장이라도 있어? 수연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준혁이 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짐 싸잖아. 어디 가려고? 내가 진짜 이혼이라도 할 셈이야. 그가 우당탕 달려들어 내 손에 들린 캐리어를 빼앗으려 들었다. 너 한 발짝도 못 나가.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나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무슨 얼어 죽을 변호사? 너 진짜 미쳤어. 그리고 나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그 대출 연대보증 2건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할 거야. 알아서들 처신해. 거실에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수연은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으며 준혁의 손은 허공에 멈춘 채 점혈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너 내가 그걸 어떻게? 준혁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내가 정말 등신같이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나는 캐리어를 닫고 지퍼를 쫙 올렸다. 오준혁, 나 무역회사 차장이야. 멍청이가 아니라고. 나는 캐리어를 질질 끌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 안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현관문을 가로막았다. 너 못 나가.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이 독사 같은 년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어젯밤 화장이 지저분하게 번진 얼굴 위로 분노에 찬 눈가주름이 흉측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싸구려 면 소재의 펑퍼짐한 실내복을 입은 꼴이 어젯밤 그 값비싼 밍크 코트를 걸치고 위세를 떨던 사모님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비키세요. 내가 말했다. 못 비켜. 그녀가 양손으로 문틀을 꽉 부여잡으며 악을 썼다. 내가 기어이 이 문을 나서겠다면 내 목숨을 끊어놓고 가라. 어머니,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키세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할 테니까요. 너. 엄마, 준혁이 뒤에서 달려와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냈다. 그냥 보내. 제발 좀 보내라고. 시어머니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온갖 악담을 퍼부어댔지만 내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침내 빌라 건물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3월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제법 쌀쌀했지만 머릿속은 더없이 맑고 상쾌했다. 이혼 소송은 장장 8개월이나 이어졌다. 박 변호사 말로는 원래 훨씬 일찍 끝날 수도 있었지만 준혁 측에서 질척거리며 시간을 끌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뻗대더니 그 다음엔 재산 분할 비율을 납득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았고 나중에는 어디서 변호사를 하나 구해와서는 오히려 나를 악의적 유기 혐의로 맞고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내 편이었다. 그 두 건이 연대보증서에 적힌 서명은 필적 감정 결과 내 글씨가 아닌 것으로 명백히 판명났다. 나는 그들을 당장 경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박 변호사가 형사고소보다는 이 카드를 협상카드로 쥐고 흔드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만약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남편분은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고객님께서 받아내실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이걸 빌미로 압박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 현명합니다. 나는 그녀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다. 8개월 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혼인 기간 중 남편 측의 재산상 기망 행위를 입증할 확고한 증거가 있으므로 혼인 파탄에 주된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되었다. 부부 공동재산은 전액 아내의 소유로 인정받았다. 사실 공동재산이라고 해봤자 보증금 3,500만 원은 오롯이 내 돈이었고 집안의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전부 내가 혼수로 해온 것들이었다. 게다가 남편은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준혁은 내 맞은편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가 법정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내가 우리 집안을 다 박살냈다고.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는 난생 처음 보는 싸구려 양복을 걸치고 머리는 까치집을 한 채 며칠은 안 깎은 듯한 덥룩한 수염을 달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는데 그게 분노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문득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하얀 셔츠를 입고 해사하게 웃으면 양볼에 보조개가 패던 남자. 그때 나는 그가 아주 맑고 다정하며 평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널 망쳤다고 나는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다. 오준혁, 나를 먼저 팔아넘긴 건 너야? 판사가 탕탕탕 법봉을 두드리며 패정을 선언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나는 마포구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의 6층 옥탑방이었다. 보증금 3천만 원의 월세도 저렴한 내 새로운 인생의 훌륭한 출발점이었다. 이사 첫날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창문은 비좁았지만 조그맣게나마 하늘이 보였고 해 질녘이면 그 하늘이 눈부신 오렌지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비로소 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오직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다시 일하는 단순한 일상을 반복했다. 귀찮은 회식도 없었고 억지로 끌려가야 하는 가족 모임도 없었다. 스마트폰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나를 성가시게 하는 전화는 단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다. 가끔 박 변호사가 소송 이후의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곤 했다. 준혁이 위자료를 아직 다 갚지는 못했지만 1차분인 2천만 원은 입금했다고 했다. 시댁 쪽은 시아버지 사업이 크게 기울어 자금줄이 막히는 바람에 살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나는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1년쯤 지났을 무렵의 어느 날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문득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간절해졌다. 길가에 24시간 편의점이 하나 보이길래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편의점 안은 적막했고 진열대 사이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다. 나는 커피 머신 앞으로 다가가 아메리카노 버튼을 누르고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등 뒤에서 어서 오세요 하는 인사말이 들렸다. 몹시 낯익은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계산대 뒤에는 빨간색 편의점 조끼를 입고 가슴에 명찰을 단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정리하느라 나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저 윤곽, 저 머리통의 모양, 저 엉거주춤한 자세. 오준혁이었다. 그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다. 볼살이 푹 패어 광대뼈가 툭 붉어졌고 예전처럼 왁스로 깔끔하게 넘기던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눈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손등에는 무언가에 긁힌 듯 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보였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가 다 내려졌다. 나는 종이컵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다가갔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한때는 반짝반짝 빛나던 그 눈동자에는 이제 잿빛으로 탁하게 탁해진 절망만이 고여있을 뿐이었다. 이 커피, 얼마죠? 내가 물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목구멍으로 삼켜버린 것 같았다. 그의 손이 기계적으로 포스기 버튼을 몇 번 눌렀다. 4,500원입니다. 나는 지갑에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잔돈은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커피를 집어들고 획 뒤돌아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차 문을 열려는데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편의점 문을 박차고 쫓아 나온 것이었다. 3월의 꽃샘 추위 속에 야은 빨간 조끼 한 장만 걸치고 서 있는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다. 수비나 그가 입을 뗐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동을 걸고 도로 위로 차를 몰았다. 룸미러 속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새빨간 점 하나로 변해 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온 나는 양은 냄비에 라면을 하나 끓이고 소주를 한 잔 따랐다. 창밖의 서울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지만 저 수많은 불빛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먼 세상 이야기 같았다. 나는 라면을 후루룩 삼키고 소주를 털어넣으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겼다. 결혼식 날 앞으로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며 해맑게 웃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보험 서류라며 나를 속여 서명을 받아낼 때 나 믿지? 하며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리고 아까 편의점 계산대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포스기 버튼을 누르던 비참한 꼴이 겹쳐졌다.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을 때쯤 나는 내가 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통쾌해서 웃는 게 아니었다. 그저 뭐라고 해야 할까? 아, 이제야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홀가분한 웃음이었다. 창밖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서울의 새벽은 까마귀조차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 몹시 고요했다. 나는 빈 소주병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출근할 채비를 마쳤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꽤 생기가 돌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화장으로 가려질 정도였고 피부는 작년보다 훨씬 매끄럽고 환해졌다. 그 지옥 같은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분이리라.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중 불현듯 그 은색 가족 카드가 떠올랐다. 4,700만 원. 그 돈은 아마 평생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빠져나오면서 공동재산을 몽땅 챙겼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 받아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온전히 되찾아 나왔으니까. 문을 닫고 나오자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6층, 120개의 계단. 내가 직접 세어본 숫자였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내려갈 때마다 나는 그 끔찍했던 5년의 시간으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었다. 그 후로 몇 가지 소문을 전해 들었다.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건너 들은 이야기였다. 그녀의 남편이 준혁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터라 간간히 소식이 들려온다고 했다. 시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수십 년 살던 아파트를 헐값에 넘기고 쫓겨났다고 했다.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는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같이 어울리던 부녀회 사람들은 아들이 마누라한테 차여서 알거지가 되었다며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댄다고 했다. 명품을 휘감고 다니던 수연은 카드 할부금을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고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해 동네 식당에서 불판 닦는 알바를 전전한다고 했다. 그들 가족은 경기도 외곽의 후미진 동네로 쫓겨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반지하 셋방에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 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그런 퀴퀴한 반지하 말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그 어떤 특별한 감정도 일지 않았다. 고소하다거나 속이 뻥 뚫리는 기분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마치 지구 반대편의 일기예보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집 사건 사고 뉴스를 보는 것 같았다. 편의점에서 그를 마주치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회사에서는 법인 차를 한 대 내주었는데 묵직하고 주행감이 아주 부드러운 검은색 세단이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목걸이를 하나 샀다.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눈여겨보면서도 차만에 돈 주고 사기 아까와 망설였던 디자인이었다. 직원이 선물용으로 포장해 드릴까요? 하고 묻길래 아니요, 제가 바로 찰 거예요 하고 대답했다. 백화점 문을 나섰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언제나처럼 네온사인으로 대낮같이 환했고 도로에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었다. 나는 백화점 회전문 앞에 서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다. 정수빈 고객님, 전 남편분 측 위자료 잔금 전액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장을 보낸 뒤 스마트폰을 가방 안에 쏙 집어넣었다. 밤바람이 제법 서늘하게 불어왔다. 나는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고 주차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칠 무렵 누군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이 앓는 듯 억눌린 남자의 울음소리였다. 행여나 남이 들을까 봐 숨죽여 우는 그런 처절한 소리.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골목 안쪽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은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빨간색 편의점 조끼를 입은 남자의 좁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방금 전까지 피우던 담배꽁초가 지식여진 채 희미하게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나는 골목 어귀에 서서 몇 초 동안 그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주차장을 향해 걷던 길을 마저 걸었다. 내 하이힐 굽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망치로 단단히 내리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등 뒤의 골목길은 점점 멀어졌고 그 지질한 울음소리도 인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주차장 안은 내 발소리만 울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타 매끄럽게 시동을 걸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가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룸미러 속으로 보이던 그 어두침침한 골목길은 이제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쓰레기통 옆에 처박혀 찌질하게 울고 있던 그 남자의 모습도 영영 지워졌다. 카오디오를 켜자 오래된 옛날 팝송이 흘러나왔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선율이 잔잔하고 묘하게 애수띠면서도 듣기 편안한 곡이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 뒤로 휙휙 스쳐 지나갔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뒤로 감는 것 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흘러간 시간은 결코 되감을 수 없다. 멍청하게 서명했던 종이 쪼가리들, 억울하게 뜯겼던 내 돈, 그리고 머물져 흘렸던 내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일 뿐이다. 이제 나에게는 눈부시게 찬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엑셀을 꾹 밟았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시원하게 속력을 높이며 앞으로 치고 나갔다. 내 앞에 펼쳐진 길은 아직 까마득하게 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